제2건물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 운동본부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 전에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청년유니언이라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우리가 또 오늘 관심 있는 실업자,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청년들의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언에서 정책기획팀장을 한 2년간 일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실에서 이제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을 했었고요. 제가 경력을 이렇게 길게 뭔가 이렇게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게 스펙을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오늘 강의를 쭉 하겠지만 그 사이에 저도 제가 어디서부터 문제의식을 느껴서 사실은 지금까지 왔는가, 저는 주로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노동 문제라는 게 아직은 익숙치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가끔 뭐 뉴스나 이런 데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뉴스를 볼 때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강연 말미에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노동 문제가 우리하고 먼 것이 아니다. 그리고 노동 문제가 왜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가, 또는 사실은 저는 청년 실업 문제의 본질이 노동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군대를 갔다 오고 2000년대 초반에 대학교에 복학을 했는데 그 당시 대학가의 모습이 굉장히 낯설었어요. 본격적인 강연을 들어가기 전에 좀 편한 얘기를 할게요. 2000년대 아주 초반입니다. 한 2002년쯤이었어요. 근데 대학가의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때 저를 좀 충격에 빠뜨린 거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너무 높아져 있는 거예요. 등록금이 뭐 그 전에 한 10년간 매년 물가 인상률이 2배, 3배씩 올랐으니까요. 등록금 오른 게 뭐 2000년대 오른 게 아니고요. 90년대에도 계속 등록금이 올랐어요. 그러다 이게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니까 이제 도저히 부담하기 힘든 액수로 넘어가게 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등록금이 너무 비싼데 제가 좀 충격을 먹었던 거는 집안에 특별한 자산이 없고 집이 이제 그다지 부유하지 않은 대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이제 빚을 내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제가 학자금 대출을 받는데 9년이 걸렸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받기 싫으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닌 거죠. 뭐 올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모르겠지만 당시에 제가 이제 저희가 청년유니언 할 때는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받아가지고 1년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320일 동안 1년에 약 300일 동안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해야 됩니다. 1년에 365일이 있고 52주죠. 그러니까 일요일이 한 50일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등록금을 아르바이트로 마련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집안 사정이 어려운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2개, 3개씩 뛰고 있었던 겁니다. 2000년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청년 실업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좀 이따 설명하지만 2003년도부터 한국 사회에서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러면서 언론들이 떠들기 시작한 게 200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 전이죠. 10년 동안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라고 언론들이 매일매일 기사를 써왔던 거예요. 사실 좀 당황스럽죠. 아무거나 지금 뭐 청년 실업 문제가 여러분 해결됐다고 느끼십니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매번 언론이 쓰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 이거는 해결되지 않는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몇 개씩 아르바이트를 뛰는 친구들은 등록금을 벌여서 몇 개씩 아르바이트를 뛰는 친구들인데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니까 취업 경쟁이 그때부터 이제 스펙 경쟁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대학가에 시작이 될 때입니다. 근데 경쟁에서 밀리는 거죠. 왜? 옆에 친구는 집에서 등록금을 내주니까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가 없고 열심히 학점을 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스펙을 채우기 위한 학원을 가고, 이 친구는 그런데 갈 시간도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학과 공부도 시간이 딸리는 거죠. 학점이 더 안 좋아요. 당연히 이 친구들이 학점이 더 좋아요. 부모님이 등록금을 내주는 친구들이 학점이 더 좋았어요. 딱 눈에 보기에도 그런 거예요. 굉장히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거. 이거야말로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위 기회의 평등에도 어긋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등록금이나 청년실업 문제를 두 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 저의
향후에 한 20, 30대 저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청년 실업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등록금은 그 사이에 좀 많은 변화들이 좀 있었잖아요. 저는 청년 실업이나 취업에는 문제 이런 것도 이제 곧 그런 변화의 시기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가 한 10여 년간 천착했던 문제는 청년 실업 문제의 본질이 뭘까? 노동의 문제가 있고 또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구조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노동 문제를 많이 다뤄왔었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목은 되게 거창하게 잡았어요. 청년들과 함께 복지국가로 가는 길. 제목이 너무 거창한데 근데 저 스스로는 제목을 좀 의미심장하게 달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뭐 좋은 정치 세력이 집권하거나 굉장히 좋은 어떤 변화를 맞이해서 복지국가로 간다고 하더라도 복지국가로 가서 되게 복지국가 좋잖아요. 그렇죠? 스웨덴이나 덴마크 이런 얘기 들어보면 강연 쭉 하시면서 좀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그 이상적이지 않나요? 아 저런 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심심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이상적인 나라의 어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좋은 변화를 거듭해서 아주 운이 좋아서 좋은 변화를 거듭해서 복지국가로 간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른들만의 복지국가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사실 이미 그런 조짐도 이미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을 배제한 복지국가는 충분히 건설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행복하려면 복지국가로 가는 게 대한민국이 좋아지고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청년들도 같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과 함께 복지국가로 가는 길 제목은 좀 거창하게 잡았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청년 실업 문제는 대한민국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한 본격적으로 겪은 지 한 10년 정도가 됐는데요.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만 심각해진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이미 겪었습니다. 선진국이라 하면 뭔가요? 뭘까요? 우리보다 문제를 먼저 경험한 나라들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80년대부터 청년 실업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유럽은 90년대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로제타라는 영화입니다. 1999년도 칸느 영화제 대상 작품입니다. 황금종려상이었는지 심사위원 대상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뭐가 더 높은 상이죠? 두 개가 같은 말인가요? 하여튼 칸느 영화제 1999년도 칸느 영화제 대상 작품입니다. 로제타 벨기에 영화입니다. 벨기에 형제 영화 감독이 만든 건데요. 정말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그 당시 90년대 말에 벨기에의 한 20대 여성 청년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성입니다. 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이름이 로제타입니다. 보신 분 있나요? 없겠죠. 네. 그럼 꼭 한번 보세요. 굉장히 건조한 영화입니다. 뭐 유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건조하고 차가운 영화예요. 뭐냐면 이 로제타라는 젊은 여성이 청년 실업이 심각하니까 계속해서 비정규직, 우리로 따지면 비정규직, 해고 이런 걸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트레일러에 사는데 집이 없어서 트레일러에 엄마를 혼자 두고 사는데 어쨌든 자기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남자친구가 생기는데 남자친구가 중간에 아주 충격적인 점이 남자친구가 연못에 이제 빠집니다. 물에. 근데 그 친구가 죽으면 그 일자리를 자기가 대신 그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순간 망설입니다. 이 여자가. 제가 그대로 빠져 죽으면 제가 하고 있는 일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대단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무슨 뭐 금융권의 무슨 이런 일자리가 아니고 와플 같은 거 파는 가게의 일자리예요. 그래서 잠깐 망설이는 그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이 젊은 청년이 이제 죽으려고 이제 가스를 틀어놓고 죽으려고 이제 가스를 틀어놓고 이제 문을 막아놓고 이제 트레일러에서 가스를 틀어놓고 눕습니다. 근데 이제 돈을 안 내서 가스가 끊긴 거죠. 자살조차 못하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집에 있는 동전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가스를 가져와요. 근데 배달시킬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프로판 가스통 같은 거 큰 거를 낑낑 죽으려고.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쓰러지면서 울면서 이제 영화가 끝납니다.
아마 전 세계 당시 유럽이 청년 실업 문제를 90년대부터 이미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억을 그 영화를 볼 때 다른 지점들을 보지만 90년대 2000년대 유럽의 영화들은 유럽이나 미국 하여튼 그쪽의 영화들은 청년 실업 문제를 굉장히 일상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코드를 잘 눈치를 못 채는 거거든요. 그걸 유의 깊게 안 보니까 사실 영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마도 전 세계에서 아마 99년에서 전 세계에서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함을 가장 아주 건조하게 알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칸네 영화제 대상을 받았고 벨기에가 그래서 이 다음에 벨기에가 청년 실업률이 당시에 28%까지 갔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는데 한 8.5% 정도 돼요. 물론 실업률에 허구가 있죠.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걔네 공식 실업률이 28%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라가? 나라가 유지가 안 됩니다, 사실. 그거는 거의 그 유럽에서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어가게 되면 보통 청년 실업이 20%가 넘어가면 폭동이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유럽 청년들이 막 폭동 일으키는 거 가끔 뉴스에서 보죠. 원래 20% 넘은 폭동을 일으키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니까. 우리도 실질 청년 실업률 계산하면 22% 정도 나오거든요. 폭동을 일으키시면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아주. 뭐 프랑스 청년들이 가끔 차를 막 불태우는 막 폭동 같은 거 해요. 차를 막 한꺼번에 한 1000대쯤 불태우는데 그런 거 똑같아요. 그 외곽 프랑스 파리 외곽의 청년 실업자들이 그걸 하는 거거든요. 영국의 청년 실업자들은 뭘 할까요? 축구장 가서 훌리건을 합니다. 훌리건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근데 여러분 선배들이나 동기들 3, 4학년도 계시니까 동기들이 아씨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취업도 안 되는데 청년 실업이 너무 심각한데 우리 불이나 지르러 갈까? 이런 얘기 하나요 혹시? 우리 차나 한번 불태워볼래? 아니면 뭐 축구장에 가서 한번 때려 부술까? 이런 얘기 하나요 혹시? 기껏해야 골반에서 키보드나 두들기면서 게임이나 하거나 그렇잖아요. PC방이나 가거나 이 정도죠. 아주 얌전한 거죠.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아주 착합니다. 너무 착해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공무원이 와서 무슨 폭동을 선동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주 착하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벨기에가 이 다음에 벨기에 청년 실업률에 의한 특단의 대책을 낸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청년 고용 할당제예요. 벨기에가 처음으로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그 정책의 이름을 대한민국은 정부나 제가 행정부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런데 행정부나 이런 데가 무슨 정책을 할 때 참 이름을 멋대가리 없게 지어요. 되게 딱딱하게 짓거나 그렇잖아요. 우리는 좀 그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청년 실업 정책을 벨기에 정부가 뭐라고 했을까요? 로제타 플랜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게 영화 제목을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하는 뭐 이런 거죠.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는 뭐 최근에 히트한 영화가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뭐 히트한 영화 이름 같은 거를 유명한 영화 이름 복수는 나의 것 정책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한가? 어쨌든 그래서 벨기에가 그 정책을 하면서 이제 청년 실업률을 아주 14%까지 떨어뜨리게 돼요. 나중에는 14%까지 떨어뜨리게 되는데 뭐 제가 이제 앞에 이 얘기를 쭉 드린 이야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만 청년 실업을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유럽도 겪었고 미국도 겪었고 다 겪었습니다. 공통적으로 겪었어요. 근데 이 청년 실업 문제를 공통적으로 겪은 나라들의 다 공통적으로 겪는데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게 바로 고용의 질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어느 시점부터 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옛날엔 이런 개념조차 없었어요. 사실 9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당신 비정규직입니까? 이런 말 없었어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으니까. 정말입니다.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저도 군대 제대해서 난생 처음 들어봤습니다. 2002년, 3년에. 지금은 비정규직이란 말이 너무 익숙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 말이 우리한테 한국 사회에 사용된 지가 이제 10년이 조금 넘은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임금 근로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공통적인 어쨌든 특징은 고용의 질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노동의 질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노동이 천대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첫 번째 가장 누가 먼저 타격을 받았냐? 청년, 여성, 노인.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회 취약계층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겪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도 뭐 제가 좀 전에 설명한 로제타의 이야기와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로제타는 아주 극적인 걸 그려냈지만 일반적인 우리 청년들의 삶이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묻지마 범죄 같은 거 가끔 일어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청년들이 막 묻지마 범죄 하는 거, 막 이런 거.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 사회다.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대하는 거를 보면 엄청난 경쟁에 대한 압박. 그 경쟁에서 뭔가 탈락하면은 완전 사회에서 그냥 매장당할 것 같은, 실제 매장시키기도 하고 매장당할 것 같은 엄청난 공포를 주입하죠. 언제부터?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공포를 조장하죠. 공포로 유지되는 사회. 여기 이런 사회에서 사실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일탈행위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일베 같은 것도 그렇게 봅니다. 일베 같은 것도 그런 사회의 이면이다. 혹시 후마니타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내두에 관련된 책이 있어요. 일본의 일베. 그 일본의 저널리스트가 일본의 일베에 해당하는 애들을 만났어요. 근데 대부분 다 너무 평범한 청년들이었어요. 너무 평범하고, 근데 다만 사회에서 계속해서 배제당한, 니트족으로 살든지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면서 살든지 이런 친구들이었던. 저는 한국의 일베를 하는 친구들 중에서 뭐 고학력자도 많다는 소문이 있지만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 조회수를 올리는, 열광하는 그 수많은 청년들 다수는 사실 그런 친구들이라고 봐요. 저는 안타깝게 되게 봅니다. 물론 그들의 혐오스러운 행태를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청년 실업 8%, 우리가 한 8%대, 7에서 8%를 청년 실업률이 오가거든요. 공식적인 실업률이. 근데 이제 이건 언론들도 이제 기자들도 옛날에는 막 썼어요. 이번에 1월 달에도 청년 취업자 수가 70만 명이 늘었고 청년 고용률이 역대 최고다. 근데 청년 실업률도 올랐어요. 이번에.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많이 씁니다. 좀 간단히 얘기해 봅시다.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만 15세가 넘으면 우리는 그 사람은 생산할 수 있는 사람,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15세 미만은 이제 취업도 안 되죠. 공식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동생이나 조카 중에 15세가 안 됐으면 아르바이트를 못 해요. 근데 15세가 넘잖아요.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15세 미만이 노동을 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허용되는 산업이 하나가 있어요. 모두가 저 사람이 불법으로 일하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법적으로 불법이고 그 사람이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걸 다 아는데 합법, 그걸 누구도 건드리지 않고 일을 하는 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연애산업입니다. 연애산업. 아이돌. 15세 미만의 아동이, 15세 미만이면 아동으로 보니까 아동이 노동을 하려면 노동부 장관에게 취업 허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15세 미만의 수많은 아이돌 그룹 멤버들은 노동부 장관에게 취업 허가증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카라의 강지영 씨가 이게 크게 한번 논란이 됐었어요. 그때 굉장히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취업 허가증을 받지 않았어가지고 그게 다 고용되었기 때문에, 고용관계이기 때문에 기획사랑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15세가 넘으면 여러분은 생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세 이상 인구 중에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나눕니다. 그리고 실업률이라는 거, 우리가 청년 실업률 8%라는 거는 여기에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자 중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자, 전달에 2번 이상 구직활동을 한 사람만 실업자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8%라는 거예요. 청년 실업. 그러니까 우리는 통계가 이제 상당히 많이 빠지고, 한국의 청년 실업의 대다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 취업준비생이 있습니다. 57만 명인데요. 저 때는 12년 3월에는 50만에서 60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공식적인 한국의 청년 실업자 숫자가 35만에서 40만 정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취업준비생이 50만에서 60만 더 많아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있는 통계입니다. 취업준비생 숫자가 청년 실업자 숫자보다 많은 나라. 취업준비생이 다 누군가요? 예를 들면 임용고시 준비를 위해서 노량진 고시 학원을 다니면서 한 2, 3년 공부를 하고 있다. 행정고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7급,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친구들. 또는 대기업 취업을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있다. 다 청년 실업자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청년 실업의 어떤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공식적인 청년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업 준비생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실업률 통계가 8%밖에 안 나오는 거죠. 제가 OECD 국가 청년 실업률 평균이 14%거든요. 14%.
우리가 8%예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학자들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경외스러운 눈길을 보냅니다. 청년 실업률 7에서 8%면 실업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본적인 실업률이 한 3% 정도 나옵니다. 완전 고용 상태라고 했어도. 왜? 사람들이 직장을 옮길 수 있으니까. 아, 이거 여기 상사 직장 보스가 마음에 안 들으면 옮길 수 있잖아요. 3%는 3% 정도 실업률이면 완전 고용이라고 합니다. 청년 실업률은 보통 전체 실업률의 한 2배 정도가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왜? 청년들은 직장을 더 많이 옮기니까. 왜? 직업 탐색 기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격에 맞는 직장을 찾아다니는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7에서 8%의 청년 실업률이면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학자들이 경외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봅니다. 우리는 심각하다고 하는데 언론들은 오늘도 뭐 언론사는 8.7%의 대한민국 청년 실업률이 올랐네. 많이 올랐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러면서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이렇게 쓰고 있지만 전 세계 누구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걔네는 평균이 14%고 유럽에 가면 보통 20% 가까이 되니까. 이 허구죠. 우리는 다 어디로 빠진다? 취업준비생, 구직 당념자 저것만 해도 77만 명이잖아요. 청년 실업자 숫자의 2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실질 청년 실업률을 계산하는데 그러면 한 20%가 넘어가게 되고 우리도 이제 유럽 수준의 저 로제타 같은 영화가 만들어지는 나라들 청년 실업자들이 거리를 점거하고 상점을 부수고 불을 지르는 폭동을 일으키는 나라들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는 청년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렇죠? 착해서 그럴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대신 우리도 뭘 하겠죠. 청년들이 뭘 할까요? 자학을 하죠.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그걸 외부의 증오나 분노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학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1위입니까? 우리가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뭡니까? 자살입니다. 40대는 아마 자동차 사고인가 암인가 병일 거고요. 요즘 50대인가 60대 가면 다시 또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살공화국이 되고 있는 거죠. 10대, 20대, 30대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나라가 아무리 어떤 정책적인 게 좋아지고 뭐 이렇게 부유해진다고 해서 또는 제도가 잘 설계된다고 해서 정상적인 국가로 기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면으로 이게 청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심각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농담을 하나 해볼까요? 15세 이상 인구면 모두 생산 인구라고 했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인데 저게 작년 12년 통계인데 4,141만. 그러니까 뭐 15세 미만의 꼬마애들 빼고 뭐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를 하지만 생산을 할 수 없는 사람. 당신이 하는 거는 생산이 아니야.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아예 빠집니다. 15세 이상 인구에서 그냥 빠져요. 생산 가능 인구 자체에서 빠집니다. 당신은 생산하는 사람이에요. 교도소에 있으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삽질을 해도 당신의 활동은 생산 활동으로 인정받지 않는 사람. 생산 인구가 아닌 사람. 군인입니다. 군인. 징집된 군인은 빠집니다. 남자분들이 몇 분 안 계신데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군대 가시면 본인은 생산 가능 15세 한국 사회 생산 가능 인구에서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아무리 삽질을 하셔도 경제활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 심지어 비경제활동도 아닙니다. 완전 열애로 치는 거죠. 징집된 군인. 우리가 한 60만 정도 되죠. 근데 징집 군인을 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이 정도 규모를 징병제를 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이 통계를 보면서 자기들도 빼거든요. 생산인구에서 빼는 건 뭘 뺀다? 감옥에 있는 사람을 뺀다고 했어요. 대한민국 왜 이렇게 감옥에 많이 가냐. 감옥에 도대체 왜 이렇게 인구 대비해서 왜 이렇게 감옥에 많은 사람이 있냐. 왜냐면 생산 가능인구에서 빠진 건 자기들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징집군인이 많기 때문에 생산 인구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실질 실업률 뭐 이런 얘기를 쭉 썼습니다. 불안전 취업자, 비경활 중 쉬었음, 그냥 쉬었음, 뭐 구직 단념자, 취업 준비생 이런 쪽이 이제 굉장히 그 한국의 청년 실업률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 문제를 아까 이제 많이 토론을 하셨을 거예요. 앞에 들으시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약간 대한민국의 어떤 특성에 좀 기반한 아주 일반적인 그 뭐 원론 같은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현실 그냥 특성에 기반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눈높이를 낮추면 된다. 눈높이를 낮춰야. 그래서 일단 중소기업이나 밑에 가서 예를 들면 경력을 쌓아서 올라가면 되지 않냐. 근데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일단 대한민국 너무 심각합니다. 비정규직이 굉장히 높은데 물론 정부 통계로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뭐 35%뭐 이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제 뭐 노동계 통계로는 절반 정도 가까이 육박하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차이를 보십시오. 2002년도에 100대 80이었어요. 그렇죠? 2011년에 가면 얼마가 됩니까? 100대 65.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물론 2010년을 기점으로 잠깐 올랐습니다. 어쨌든 전체 추세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노동계 통계로 임금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비정규직이라고 했어요. 이들하고 나머지 아닌 사람들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비정규직으로 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절반은 무조건 비정규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몇 명쯤 지금 와 있나요? 한 25명? 이 중에 죄송하지만은 이 책상 가운데로 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비정규직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아무리 노력하셔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정규직이 되신다면 저 밖에 누군가는 더 그 숫자만큼 비정규직이 되겠죠. 왜? 세상이 이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당신이 받는 임금의 65%밖에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얘기를 해볼까요? 현대자동차가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됐어요. 이제 현대자동차가 차를 한 대 만들면 왼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끼고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이 낍니다. 같이 바퀴를 껴요.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가 다른 바퀴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오른쪽 바퀴 정규직이 끼는 바퀴에는 특수한 능력이 부착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차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왼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끼고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이 낍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그 정규직 임금의 절반밖에 못 받습니다. 같이 타이어를 끼는데 같은 장소에서 낍니다. 뭐 어디 딴 데서 다른 곳에서 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서 같이 일을 합니다. 마주보고 똑같이 타이어를 끼는데 반밖에 못 받는 거예요. 임금은. 이게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느끼는 실제 생산 현장에서 이들이 비정규직들이 느끼는 열패감 예를 들면 왜?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 없잖아요. 저 사람이 받는 거에 내가 절반밖에 못 받는다는 거야. 같은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모닝이란 차를 아시나요? 모닝? 혹시 이게 뭐 자동차를 제 운전면허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모닝이란 차가 있어요. 전 어떻게 생긴지는 알아요. 저도. 이게 굉장히 많이 팔린 차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좀 이쁘게 생기기도 하고 차가 뭐 잘 만들어졌대요. 모닝이라는 차는 대한민국의 아마 전 세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차고요.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손꼽힐 만큼 유명한 차입니다. 왜? 차가 좋아서가 아니라 모닝이라는 차는 100% 정규직이 단 한 명도 없이 만들어진 차입니다. 비정규직만으로도 100% 그 차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생산해내는 걸 보여준 증명한 차예요. 동이오토라는 데서 아까 얘기했죠. 이게 뭐 복잡한 얘기니까요. 공장이 크게 하나가 있으면 그 안에 요만큼은 어떤 다른 회사, A 회사, 요만큼은 B 회사, 실제로 여기 두 테이블은 B 회사, C, D, E 이렇게 해서 수십 개의 회사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 비정규직이에요. 거기서 다 각자에서 만드는 겁니다. 100% 비정규직으로 만든 차예요. 정규직에 한 명도 들어가지 않은 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계 총수들이 그 공장을 동이오토라는 공장을 찾아가서 모닝차가 만들어진 걸 보고 다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꿈의 공장이다. 이거야말로 정규직 한 명도 쓰지 않고 이 정도 품질에 또는 소비자들로부터 환영받는 이런 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이거야말로 꿈의 공장이다. 물론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꿈의 공장일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뭘까요? 물론 여기 기업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근로자들한테 노동자들한테 그것은 뭘까요? 지옥의 공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두가 비정규직이어도 세상이 돌아갈 수 있구나. 국민들은 그 차를 사면서 열광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사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그래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규직들의 어떤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고용의 질을 담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정규직이 이미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숫자만 많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유럽이나 뭐 선진국들도 비정규직이 있어요. 없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처럼 많진 않죠. 우리만큼 이렇게 많지 않을 수 있는데 비정규직이 있어요. 있는데 이 시간당 임금 격차가 이렇게 크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들은 비정규직의 임금이 더 높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왜? 비정규직은 특별한 경우에 써야 되니까. 얘는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을 많이 줘야 돼. 사실은 저는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을 보장해주지 못해서 기브 앤 테이크 아닌가요? 고용을 보장해주지 못할 거면 딴 걸 줘야죠. 두 번째, 뭐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중소기업으로 가서 왜 자꾸 다 대기업만 가려고 하냐. 청년들은 취업을 하면서 사실 제가 볼 때 다 대기업만 가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것도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뭐 대단한 다들 삼성을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뼈저리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높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임금 비교를 볼까요? 전체적으로 해서 300인 이상이 보통 대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300인 이상을 100으로 했을 때 어떻습니까? 임금 차이가 5인 미만이 어때요? 46. 정규직 300인 이상 100이라고 했을 때 5인 미만이 52. 비정규직 그러니까 300인 이상의 비정규직하고 30인 미만의 비정규직하고 임금 차가 있어요. 정규직도 300인 이상에 있는 정규직하고 30인 미만에 있는 정규직하고 임금 차가 저렇게 난다는 거예요. 아까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앞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서 차별받는다고 했죠.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이 낮다고. 그러니까 고용의 질을 낮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비정규직도 규모가 있는 데에 있는 비정규직과 작은 데에 있는 비정규직이 다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압박이 엄청난 압박이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비정규직 문제라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이렇게 큰 재벌 중심으로 경제가 만들어져 있는 국가에서는 여기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에 다시 비정규직 격차 문제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굉장히 큰 밑에서 압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작은 기업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제가 다음 통계가 먼저 이렇게 넘어가서 이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취업 얘기를 본격적으로 쭉 가봅시다. 자, 그래서 이런 뭐야 15에서 34세 청년, 34세 청년의 고용 형태 변화를 봤을 때 이런 얘기요. 누구는 어떤 분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정규직이 돼야 된다. 요즘 뭐 전환도 하고 막 이러는데 가능성이 얼마나 있길래 첫 직장 그리고 왜 처음에 비정규직이라도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근데 저는 제 많은 어린 동생들한테 그런 얘기인데 첫 직장이 비정규직 들어갈 거면 가지 말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차라리 그냥 실업자 상태로 있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전체 맨 밑에 전체를 봅시다. 왼쪽이 이전 직장이에요. 이전 직장의 정규직이면 다음 직장의 정규직이 70%가 정규직으로 갑니다. 직장을 옮겼을 때. 이전 직장이 비정규직이면 다음 직장이 정규직 가는 게 47%입니다. 이게 여성으로 가볼게요. 여성분이 많으시니까. 여기서 대한민국 여성들이 또 어떻게 차별받는지가 보입니다. 여성, 자 왼쪽에서 여성 정규직입니다. 다음 직장 오른쪽 가면 정규직이 68%가 정규직입니다. 여성 정규직이 다음 직장으로 갔을 때 정규직이 되는 게 68. 여성 비정규직이 40 있을 때 다음 직장 갔을 때 정규직 되는 게 43입니다. 남성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차이가 나죠. 남성 비정규직이 다음 직장 갔을 때 51%가 정규직이 되거든요. 여성 비정규직은 43%밖에 정규직이 못 돼요. 8%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은 비정규직으로 취업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정규직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규직, 첫 직장이 정규직이어야 직장을 옮겨도 조금 더 나은 회사로 가겠다고 경력 쌓아서 가더라도 정규직이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뭐냐면 트랩이라는 겁니다. 함정인데요. 비정규직, 그래서 중간에 언젠가 한번 잠깐이라도 비정규직으로 한번 들어가잖아요.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못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비정규직, 여성 비정규직 갔다가 다음 비정규직 46.9 비정규직 간 거야.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고용차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고용의 질, 예를 들면 어떤 뭐 차별 대우를 좀 없앤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고용차별입니다. 아까 제가 뒤에서 토론 잠깐 듣는데 아마 그 주제는 다른 주제였겠지만 요즘 제가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말이 역차별입니다. 제가 이 단어하고는 한 10년을 더 싸워야겠다. 역차별. 저는 역차별이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권의 역사는 역차별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역차별이 정당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통계로 본다면 여성에게 충분히 더 해도, 그러니까 더 차별적으로 더 우위의 정책을 써도 얼마든지 저는 근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역차별이라는 논리가 가끔 지금 우리 사회,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용어가 요즘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그것이 굉장히 사실은 우리 사회의 많은 평등 또는 더 좋은 사회로 진보하기 위한 많은 것들을 가로막는 주요한 논리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인권운동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이런 역차별,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역차별이라는 말이 많이 쓰인다. 참 불편하다 이러니까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역차별이라고 사람들이 하게 되면 자기는 30년 넘게 해온 인권운동이 부정당한다는 느낌입니다. 자기가 했던 건 모든 거를 이 장애인에게 더 주기 위해서 딴 사람에게는 역차별을 해라.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나머지에게는 역차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고민들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숫자가 이 정도가 아니라면, 그래서 만약에 보십시오. 고용해서 여성 우대 정책을 여기서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실제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했을 때 그 숫자가 이거를 넘어서게 되면 모르겠어요.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쫓아간다는 겁니다.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에게 하는 것도 100대 60인데 한 5 정도 얹어준다고 105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60이 105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물론 그 5 때문에 피해를 보는 원래 100에 있던 사람들의 피해를 보는 누군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전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105가 되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고민을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봅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까지 했어요. 이상하다. 제가 이렇게 격하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너무 우울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나요? 의도가 원래 이랬던 게 아닌데. 격차 계속 얘기해 볼까요? 사회보험. 제가 이거를 그래프를 넣은 이유는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복지국가들은 사회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앞에서 아마 발제나 예를 들어서 들으셨겠지만 사회보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사회보험의 역사가 복지국가의 역사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렇죠? 영국이 뭐 지금 복지국가인지 모르겠지만 복지제도, 그러니까 현대적인 복지제도를 만들 때도 그런 이제 사회보험 같은 것들이 대부분 그런 역할을 했죠. 뭐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같은 거, 산재보험을 만든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정말 훌륭한 제도. 제가 보험료 안 내가지고 독촉장에 계속 오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네. 국민연금,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제도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나름 OECD 국가에서는 저는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연금에 대한 공격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우리도 틀은 갖춰준 나라예요. 특히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은 좀 불만이 있지만, 어쨌든 이 4개의 틀이 나름 잡혀진 나라입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전 세계 한 200개가 넘는 국가들 중에서 이런 네 가지 제도를 틀을 잘 잡은 나라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네.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내용이죠. 문제는 그 속이에요. 첫 번째는 그 4대 보험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가입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용보험 같은 경우 비정규직인 고용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게 뭘까요? 자, 국민연금 노동조건 적용률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본 거예요. 정규직의 96.8%가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33%밖에 가입돼 있지 않아요. 이건 좀 충격적인 수치 아닌가요?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고용보험 가입.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임금도 아까처럼 적게 받는데, 그쵸? 노동조건도 안 좋을 거잖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아주 중요한 사회보험에서도조차 가입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택 자체를 못 받죠. 실업급여 자체를 받기가 힘들겠죠. 또는 실업급여 고용보험 기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우리가 스웨덴이 그렇게 잘 한다는 스웨덴 덴마크가 정말 잘하는 게 뭔가 그 유엔 안전성 모델의 아주 훌륭한 점은 해고가 되고 또는 특정 산업이 국가적으로 경쟁력이 없어서 구조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던 노동자들이 전직 훈련이나 또는 이런 훈련, 실업급여를 충분히 받으면서 기존의 기업에서 받을 때만큼의 거의 액수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육훈련 제도를 받으면서 다른 산업으로 이전해서 생산성이 높은 다른 산업으로 이전해서 국가의 부를 계속 키워나갈 수 있다. 이 얼마나 훌륭한가. 스웨덴, 덴마크 유엔 안전성 모델, 소위 황금삼각형이라고 얘기하는 이 모델은 전 세계가 정말 부러워하는 모델입니다. 근데 우리도 사회보험의 틀이 있으니까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유엔 안전성 모델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찬성하거든요. 가야 되죠. 근데 이거를 올리지 않고서는 못 간다는 거예요. 임금 근로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데 그들이 33%밖에 37%밖에 고용보험을 가입해 있지 않고 국민연금조차 33%밖에 가입해 있지 않은 건강보험도 38%, 건강보험조차도 38%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 어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유엔 안전성 모델이나 국가 제공하는 수많은 교육훈련 제도들이 비정규직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가능성이 크겠죠. 상여금, 보너스, 퇴직금조차 31%입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시간의 수당, 유급휴가 25%, 주 5일제, 이제 그나마 주 5일제가 이제 한 절반 가까이 적용되는 겁니다. 비정규직에게. 제가 맨 앞으로 들어와서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서 청년, 그리고 지금 이 통계에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전체 통계인데 청년층으로 안정하잖아요. 20, 30대로.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상황은 더 심각해져요.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20, 30대 비정규직 비율이 당연히 40, 50대보다 높고요. 사회보험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도 20, 30대가 더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사회적 약자니까. 여성으로 가도 똑같아요. 여성이 더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취약근로계층,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계층으로 가면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같이 갈 거냐, 우리가. 굉장히 좋은 제도를 설계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복지국가로 가더라도 이들을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격차사회, 복지국가인데 격차사회. 아주 시니컬하게 얘기하면 대기업 남성 정규직들만을 위한 복지국가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중소영세기업의 고질적 임금체불이라고 했는데 제가 임금체불 문제에 요즘 관심이 많아서 특별히 넣었습니다. 제가 임금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월급이나 임금을 받잖아요. 임금을 받는데 이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있어요. 그렇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뭐 제가 좀 더 격하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죠.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 끼는 사람이 같은 시간에서 같은 장소에 일하는데 임금 차이가 난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상식에, 요즘 유행하는 단어인 상식에 맞지 않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임금조차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밑으로 가면, 중소영세기업으로 가면, 비정규직으로 가면 특히 압도적으로 이곳에서 임금체불이 일어납니다. 임금을 못 받는 거죠.
제가 요즘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행정 쪽에 있다 보니까 이건 뭐 복지국가는 이렇게 너무 큰 거 말고 적어도 그냥 있는 법이라도 좀 지키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대한민국의 임금체불 건수가 뭐 매년 숫자가 달라지면 한 23만 건, 많을 때는 막 30만 건까지 가는데요. 뭐 대충 한 23만에서 5만 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년에. 미국이 1년에 임금체불 건수가 한 23만 건입니다. 근데 두 개 같이 비교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인구 규모가 다르잖아요. 비슷하게 일어나요, 임금체불이. 그러니까 우리가 빈도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압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임금체불이 한 3만 건, 5만 건이라는 거는 이거는 공식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부에 접수된 임금체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노동부에 접수되지 않은 임금체불까지 하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청년유니언이라는 청년 노동조합에서 주로 했던 일이 노동부에 접수되지 않는 임금체불입니다. 노동부 가기 전에 노동조합으로 문의가 와요. 임금체불이. 아르바이트생은 뭐 편의점에서 임금을 못 받았어요. 몇 개월째, 한 6개월치 못 받았어요. 그럼 노동부 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노동조합이 예를 들면 그런 사업주들과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해서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노동부 우리가 진정을 넣겠다. 그럼 사업주가 주는 거죠. 이거는 통계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는 여러분 주변에서 아마 임금 한번 떼보신 친구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다 노동부 가서 막 진정 넣던가. 요즘은 이제 점점 그런 횟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훌륭한 겁니다. 근데 보통 뭐 똥 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그냥 사장이랑 뭐 전화로 싸우다가 대충 한 70% 반 정도 받고 끝내는 경우도 많고 한 3, 4배는 더 많을 거예요. 공식적인 통계보다. 보통 한 100만 건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경찰서에 등록된 공식적인 교통사고가 1년에 한 24만 건에서 5만 건 정도입니다. 근데 그것도 경찰서에 이렇게 신고가 된 또는 경찰서에서 이제 경찰이 나와가지고 보면 이제 이렇게 하는 접수한 교통사고 건수가 그렇다는 거지. 뭡니까?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옆에 긁었어요. 그래서 뭐 보험 처리합시다 이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경찰에 등록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보험회사 자료를 해가지고 합쳐야 되거든요. 이게 다 해서 한 1년에 한 10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임금체불이 한 100만 건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교통사고에 대한민국 전체에서 한 100만 건 돼요. 자동차 대수가 대충 보니까 우리가 임금근로자 숫자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길 가다가 차가 긁히는 것까지 해서 보험 처리를 받는 거, 차가 긁히거나 뒤에 가다가 이제 살짝 브레이크 좀 늦게 밟아가지고 앞차가 그냥 퉁 범퍼 받거나 이런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거 일어날 때마다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횟수만큼 임금체불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한국 사회가 지금 노동의 질이 낮아지고 있지만 또는 노동의 기본적인 기준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 저는 임금체불이 1년에 100만 건 일어나는 나라가 복지국가나 예를 들면 이렇게 가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임금체불의 굉장히 많은 수는 또 사실은 비정규직, 단시간, 아르바이트 이렇게 가게 되면 누가 제일 많을까요? 다수의 청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구에 따르면 젊은 시절에 이런 식으로 저임금 노동에서 임금체불이나 이런 걸 경험한 청년들은 특히 청소년기에 그런 걸 경험하면 노동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생산직 노동을 기피하게 되고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이제 일자리를 못 잡고 예를 들면 계속 왜 그런 데는 자기가 안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맥잡 효과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맥잡, 그러니까 맥도날드 잡,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걸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저임금 일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청소년들을 아르바이트 경험을 시키게 하지 마라. 이게 이제 많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 데서는 안 좋은 일을 당할 가능성이 크니 청소년기에 노동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면 향후에 이 청소년이 올바른 노동관을 인식하기 힘들고 그럴수록 일자리를 잡기가 더 힘들어진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어떨까요? 뭐 비일비재하겠죠. 네.
특히 이제 법을 엄하게 하지 않는 건 문제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2010년도 이후로 그러니까 벌써 4년, 3년 대충 3년 꽉 채워서 10, 11, 12, 13, 4년 동안 임금체불 사업자가 구속된 건은 30건밖에 안 됩니다. 1년에 30만 건의 임금체불, 공식적으로 30만 건의 임금체불이 일어나는데 1년에 공식적인 게 그러면 4년이면 120만 건이잖아요. 공식적 등록된 게. 그 중에 단 30건만 구속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벌금형 아니면 합의 처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에 대한 우리 사회 또는 우리 사법부, 행정 이런 곳이 생각하는 노동에 대한 이게 전형적인 노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120만 건의 법 위반이 일어나지만 단 30명만이 구속됩니다. 교통사고여도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 던져볼까요? 교통사고여도 30명만 구속됐을까요? 거의 같은 횟수로 일어나는 일인데 범퍼카가 아니죠. 뭐지 이렇게 범퍼 박는 거 예를 들면 가다가 이렇게 인명사고까지 그럴 수 있는데 범퍼 박는 거 이게 내가 브레이크 늦게 밟아서 앞에 사람은 그래 다치진 않아요. 인명사고는 아니지만 범퍼 부서뜨린 거 예를 들면 이게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 것보다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 것보다 더 엄한 사고인가요?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 게 더 경미한 범죄입니까? 저는 사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대한민국의 이 인식을.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자리 질의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좋은 일자리는 그래서 결국 뭐냐? 적절한 임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적절한 노동시간.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세계 최장 노동시간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2300시간. 노동부가 아마 지금 OECD 공식 통계를 우리가 이태영 대표님 우리가 OECD 공식 통계로 한 2150시간인가요? 지금 노동시간이? 2200시간. 네. OECD 공식 우리가 아마 OECD 공식 나오는 그 통계입니다. 노동부가 보고한. 그러나 그거조차도 왜곡되어 있다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거기 한 100시간을 더 더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어요. 왜냐면 한국 노동시간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휴일근로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한 2300시간 전 세계 1위 적절한 노동시간이 좋은 일자리의 중요한 질입니다. 고용 안정성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보장 아까 얘기한 이제 사회보험 같은 거죠. 작업 환경의 안정성 오늘도 메인은 장식한 뉴스가 뭡니까? 무슨 빙그레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노동자들이 다쳤다는 현대제철 공장 같은 건 어떻습니까?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부가 열받아가지고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대거 니네는 왜 이렇게 도대체 사고가 많이 나냐 니네 현대제철 당진 공장은 사람이 이렇게 죽냐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대거 나갔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상주에서 작업하면 감시를 해요. 그 와중에 또 사람이 죽어요. 사고가 나서. 뭐 기가 막힌데 작업 환경의 안정성 우리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재 사망률 1위 국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유엔에서 그 ILO에서 그 규정한 그 좋은 일자리의 기준이에요. 적절한 임금, 적절한 노동시간, 고용안정성, 사회보장, 작업환경의 안정성. 이게 일자리의 질을 디센트자, 좋은 일자리를 규정하는 ILO 기준인데 우리가 여기에 얼마나 해당될까요? 좋은 일자리. 저는 아주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문제, 고용의 질을 높이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좋은 일자리 다시 디센트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임금을 높이고 근무일수를 좀 줄이고 뭐 정규직이 많아야 되고 휴가 같은 거 많이 돼야죠. 우리가 연차휴가가 보통 뭐 비정규직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급휴가 주어지는 게 25%밖에 안 되잖아요. 정규직은 89%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정규직도 89%나 유급휴가가 주어지면 1년에 연차휴가 사용률은 절반이 안 됩니다. 15일 정도 평균 15일 정도 주어지는데요. 7일밖에 못 써요. 정규직조차도. 그럼 비정규직은 얼마 쓰겠습니까? 답답하죠.
그리고 좋은 일자리의 기준 중 좋은 거 하나는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서 일자리 질이 높아집니다.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뭘까요? 노동조합 조직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70% 80%까지 육박하는. 대한민국이 10%예요. 10% 노동조합 조직률이. 노동조합이 우리보다 7배 많다는 겁니다. 당연히 힘도 세겠죠. 그러니까 노동조합 조직률이라는 것이 노동조합의 유무가 고용의 질을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뭐 공공기관 공기업들의 고용의 질이 얼마나 높은지 실질적으로 얼마나 좋고 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 공공기관 노조 때려잡기 이런 거 그게 과연 공공기관 기업일까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약해지면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고 그나마 한국 사회에서 모두가 선망하는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양이 부족한 건가?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정말 주변에 일자리의 양이 부족한 건가? 그게 아니죠.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거죠. 그 좋은 일자리라는 게 제가 삼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청년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이게 좀 비사 같은 건데 노동부가 구로 디지털 단지 가보면 젊은 노동자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노동자라고 얘기한다고 무슨 여러분 그 작업복 입고 뭐 이런 그 제조업 쪽의 노동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로 디지털 단지 가면 IT 쪽이나 이런 굉장히 회사들 많아요. 작은 회사들. 거기서 이제 젊은 사람 그래서 그쪽에 가면은 젊은 청년 직장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IT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쪽에 조사를 했어요. 구로 디지털 단지 그쪽에 노동부가 몇 년 전에 벌써 한 3년인가 4년 전입니다. 거기 20, 30대 청년들한테 원하는 월급 수준이 얼마냐 도대체 청년들이 눈높이가 얼마인지 보자. 이게 노동부가 조사를 나선 적이 있습니다. 결과 공개 못했습니다. 결과를 공개 못했어요. 130만 원인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노동부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임금 수준이 월급 130이다. 근데 왜 우리 사회와 우리 정부는 눈높이론을 계속 얘기했는데 당시 대통령님께서 be ambitious, boys be ambitious. 네. 눈이 너무 높다. 고생해봐야 된다. 내가 해봐서 안 돼. 이거 하셨잖아요. 근데 노동부가 조사했는데 130만 원 나온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일자리의 양이 부족한 게 아니다. 사실은 이직을 많이 해요. 특히 청년층이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해도 이직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비정규직 고용이 불안정하고 워낙 이제 그 교육 문제도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뭐에 맞는 사람인 건지 내가 할 일이 뭔지 노동이 뭔지를 사실 우리는 그걸 언제 배웁니까? 대학 4학년 때 배우죠. 초중고에서 배우지 않잖아요. 전혀. 자기가 노동자라는 인식조차도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닐 때까지도 노동자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일의 직무나 이런 자기는 어떤 일을 하는가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당연히 첫 직장을 잘못 잡게 되고 그리고 이직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중간에 비정규직 한번 걸리면 제가 아까 표로 보여드렸듯이 함정에 빠져서 못 나오고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상하게 높은 20만 명의 구직 단연자. 구직 단연자가 20만 명이라는 건 되게 무서운 겁니다. 20만 명이면 되게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 그 20만 명, 그러니까 구직 단연자가 되는 거예요.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다수의 청년들이 취업, 이직, 다시 취업. 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과정을 너무 자주 겪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당신에게 맞는 당신이 이걸 잘할 수 있고 당신의 능력은 이 정도 임금과 이 정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기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예. 물론 지금 그런 것조차도 잘 안 되고 있죠. 직장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계속 떠나요. 직장에서. 직장 이직 경험자 비중 추이 이게 연도별로 보면은 직장 이직 경험자 비중 추이가 많이 올라간 걸 느끼실 수 있죠. 예.
이게 이전보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직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직장을 옮긴다. 이게 아까 보여드린 거. 직장을 근데 옮기는데, 그렇게 청년들이 직장을 많이 옮기는데, 옮길 때마다 이거 도박이에요. 그렇죠? 이게 수치를 보면 이게 옮길 때마다 도박입니다. 네. 내가 정규직이 될지 비정규직이 될지. 한번 비정규직이 되면 정규직이었다가 운이 없었어. 남성 정규직인데 운이 없어가지고 옮기니까 14%의 확률밖에 안 되는데 남성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됐어요. 그러면 어디서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이직과 취업과 이직을 청년들이 유난히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서 시작합니까? 그 다음 이직할 때 남성 비정규직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전보다 확률이 어떻게 된 겁니까? 월등히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옮길 때는 다시 비정규직인 게 40%가 됩니다. 그 전 직장에서는 옮길 때 그 전에 정규직이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될 확률이 14%밖에 안 됐지만 내가 다시 또 옮겨요. 또 옮길 때 어떻게 됩니까? 비정규직이 될 확률이 40%가 돼 있는 거죠. 이러니 비정규직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니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할 바에 구직단념자나 비경제활동인으로 취업 준비생으로 역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공무원이야. 교사야. 7급 9급 공무원 시험이나 임용고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이해가 가는 가장 저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단 1푼도 그 청년들에 대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만들어 놓고 특히 그것을 청년 세대, 여성, 특정 계층들에게 몰아넣고 그들의 눈높이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거나 그들이 너무 많은 걸 바란다고 비난하는 것은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 양심 없는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